예. 잠깐만요. 이 주제가 오늘 주제가 저거죠. 국가 재정 문제 관련된 건데 어쨌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좀 부상이라 될까요? 오늘인가 어젠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거의 2조 2천조 우리 돈 2천조에 되는 돈에 해당하는 또 인프라 투자 계획을 또 발표했더라고요. 그전에 2천조 했던 거랑 또 거의 규모가 맞먹는 더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합쳐서 4천조. 작년에 한 거 치면 거의 뭐 이게 뭐 경을 넘어가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상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건 작년 3월 30일자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이죠. 딱 한 달 전쯤에 작년 상황을 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제가 뭐 시프쿨하게 다 보겠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좀 보고자 한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중국, 뭐 이탈리아 뭐 등등 해가지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다 돈을 쏟아부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뭐 채권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살포도 하고 그래서 뭐 저기 아무튼 뭐 저기 체코, 필리핀 뭐 이 그 나라들 다 지금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조치들을 전 세계가 전격적으로 취했다는 점.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대응 조치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뭔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터졌을 때 항상 우리가 지금 당황하기 마련이고 하다가 더 위기가 더 심화되기 마련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좀 제 생각은 빠른 시간 내에 되게 질서정연하게 대처를 한 느낌이어서 좀 그 당시 제가 좀 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위기가 터졌던 2008년과 한번 비교하면서 어떠한 10년 동안의 이 진행 과정에서 이 주류 기업들이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그 위기 극복의 어떤 플랜 B라고 해야 될까? 이런 플랜들을 이렇게 마련해 왔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한자 한자 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작년에 많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고 어느 거고 이와 반면에 2008년 금융이 처음 터졌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이게 그 당시 무슨 자꾸 뭐 자꾸 이제 뭐 텔레그램 뭐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기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 재무장관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괜찮다 이런 얘기 하다가 실제 한 달 후에 2008년에 리만이 파산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 넓고 깊은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였던 거고 그래서 그때 7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마저도 뭐 부결되고 뭐 완전 아사리판 나면서 그래서 9월 말쯤인가 10월 초쯤에 겨우 통과합니다. 근데 액수를 보시면 7천억 달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의 2천조, 그러니까는 이거 2조 달러죠. 달러로 치면 2조 달러 규모. 그리고 그 전에 3월 달에 부양했던 또 2조 달러. 의 액수에 비하면 정말 약소하지 않습니까? 7천억. 요즘은 거의 기본 단위가 좋은데 7천억 달러 이거 긴급 구제금융 하는 것 갖고도 설왕설래하면서 그렇게 한 번 의회 부결되고 이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은 액수를 매우 신속하게 이렇게 긴급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이 위기를 바라보는 인식과 그 대응의 그 속도가 작년에 되게 빨랐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다들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작년에 긴급한 대응 조치를 취했음을 우리는 이런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7천억 달러 갖고도 막 어마어마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벌벌 떨었지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작년 우리가 긴급 코로나 사태에서 대응 조치의 어떤 신속성과 그 규모를 좀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지?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연준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즉 더 이상 의회에 맡겨둬서는 뭐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연준 내 그 뭐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법률 조항들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단 돈을 막 쏟아부어요. 뭐 2천억 달러 지원하고 3천억 앞에 뭐 부재금융 7천억 못지않게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갖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부으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투여했던 돈들 다 모아놓은 액수들입니다. 뭐 1,000억, 9천억, 8천억 뭐 이거 다 치면 또 뭐 몇 조가 넘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도 실시하고 뭐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어쨌든 그렇게 국면을 넘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그 있었던 그 조치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요게 연준법 13조 3항에 나온 그 조치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에 민간과 가게에 신용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거에서 요게 2008년 금융이고요. 요게 코로나 작년 일인데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조치를 취했는지 뭐 복잡한 뭐 약자들과 뭐 문자들 난무하는데 요거 비교했을 때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가는데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한 세네 가지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요게 좀 더 추가된 건데 그 전까지 국채나 주택 모기지 채권 매입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 부실 기업 있으면 부도가 나서 쓰러질 기업 있으면 직접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보잉 같은 큰 항공사들 휘청휘청했거든요. 연준이 나서서 미국 중앙이 나서서 회사채를 매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발행 시장에서도 매입하고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고 아무튼 닥치는 대로. 그리고 여기 CNBC래 CNBC. 목소리가 좀 불안전한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예. CNBC는 뭐냐면 상업용 모기지. 상업용 모기지는 10년 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매입하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또 여기도 매입해서 매입 규모도 늘었지만 매입 대상도 대폭 늘었다는 점.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된 직접 회사들한테 부실 기업들을 회사채를 사주면서 지금 구제금융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 취했던 조치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이런 일종의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채권 시장에 돈을 줌으로써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커다란 이유였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매입했던 그 채권들이 국채가 상당히 되게 많거든요. 국채를 또 상당히 매입했는데 그러므로 국채를 많이 매입함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를 낮추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인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수혜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금융시장에서의 금융 안정화 조치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어쨌든 자산을 지키게 됐다는 거. 또 한 측면에서는 정부가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겼다는 점. 일종의 가계와 기업이 돈을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그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 당시에는 주로 금융시장에 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주되게 바라봤다 한다면 지금 되돌아봤을 때 의외로 정부의 재정을 부양하는 효과도 같이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발휘했다고 좀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자 그럼 중앙은행이 뭘 샀을까?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파란색, 파란색이 국채입니다. 국채. 빨간색이 MBS, 주택용 무기지 이런 것들 MBS. 그래서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때 팍 올라갔죠. 엄청나게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2014년에 3차 양적 완화까지. 그러다가 2016년 이후에 이제 슬슬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다는 듯 하다가 2020년 작년에 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가뿐하게 그 전까지 했던 수준의 2배를 점프하면서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냥 불과 이렇게 한 6개월, 8개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 늘어난 양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국채가 상당히 많이 찾아있죠. 근데 국채의 좀 성격이 좀 다른데 위기 전에는 주로 단기 국채, 1년짜리 국채였다 한다면 그 이후에 매입하는 국채들은 장기 국채입니다. 이게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점. 단기 국채는 1년짜리 말 그대로 그냥 그 연준의 그 기본적인 자산 구성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수준에서의 국채 보유였다고 한다면 양적 완화 이후에 보유하는 국채의 규모와 양은 장기 국채에 주로 이제 10년짜리, 30년짜리 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아까 말하는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지원하는 한쪽에 버팀목이 됐다. 국채 금리가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떨어지면서 재정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효과를 보자고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는 1차 양적 완화에서의 금융 안정 조치와 3차 양적 완화에서의 재정 부양 조치 두 개를 좀 같이 좀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양적 완화는 그럼 미국만 한 거냐? 아니다. 미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고루 시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연준 미국이고요. 다음에 여기 파란색 22 이건 유럽도 그리고 BOJ 일본 녹색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PBOC 이건 어딜까요? PBOC는 피플 인민은행 맞죠? 중국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고요. 이게 노란색이 중국.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주요국들이 다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계속 돈 푸는 작업했고 특히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죠. 거의 뭐 수직 상승하듯이 이렇게 된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근데 그럼 여기 위 앞에 얘기했던 이런 주요국들 말고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다. 양적 완화는 이제 기축통화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 밑에 있는 이 그림. 이거는 어느 중앙은행의 그림일까요? 한번 뭘까 이게 지금 이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바로 이거는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는 그 작은 나라 호주 옆에 있는 이 작은 나라도 작년에 이렇게 양적 완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양적 완화 조치는 무슨 뭐 기축통화국들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도 하고요. 뭐 인도네시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양적 완화 하게 되면 무슨 뭐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좀 고리타분한 얘기는 이제 잠시 좀 접어둬야 할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한 위기 대응 조치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넓고 깊게 좀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뉴질랜드 그렇다 뉴질랜드가 뭐 지금 뭐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뭐 망하고 이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혀 관계없다. 자, 그래서 이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양적 완화의 전개 과정은 좀 국가별 다를 수는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아까 그때 네 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 네 중앙은행의 그 자산 규모 즉 양적 완화 규모를 말하는데 이거 요거 밑에 있는 표는 뭐냐면 GDP 대비 나라별로 이렇게 GDP 규모가 좀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별로의 GDP 규모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양상인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경제 규모가 크면 그만큼 이제 양적 완화 규모도 클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보면 좀 상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얘기했는데 미국은 GDP 규모를 놓고 보면
약소한 편입니다.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오히려 유럽이 좀 이거보다 높은 형이고, 다음에 일본.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GDP 대비를 하게 되면 거의 뭐 미국의 몇 배입니까? 다 4배? 예. 그래서 일본이야말로 양적 완화의 선구자다라고 제가 평가 내리고 싶네요. 사실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양적 완화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이제 경기 침체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위기 탈출하자 해가지고 2000년대부터 막 중앙은행이 별짓을 다 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일본이 하는 거 보고 따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었더라. 일본 일종의 그 길을 앞서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규모 역시도 GDP 대비 비교해 보면 자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고, 이 가파른 증가세가 꺾이지 않네요. 반면 중국을 보시면 오히려 중국은 GDP 규모로 보면 하락해요. 이 얘기 뭐겠습니까? 총량은 증가하는데 그만큼 GDP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얘기죠. 경제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 GDP 규모를 놓고 보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푼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자산 규모가 늘어난 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네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여전히도 중국은 위기 대응에 충분한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때 2015년, 16년에 중국발 위기가 좀 왔을 때 중국이 뭐 망할 것 같니 이런 식의 또 혹세 무민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의 실력을 우리가 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아주 기민하고. 이따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 생각보다 돈을 좀 많이 덜 벌었거든요. 중국이. 왜냐면 우한에서부터 시작했던 위기에서 중국이 되게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한번 풀었는데 그 후유증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완급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나름 이들의 어떤 경제 운영의 어떤 그 실력과 능력은 좀 우리가 무시해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중국은 어쨌든 많은 실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자, 그럼 양적 완화의 선구자 인 일본. 그래서 여기 일본의 양적 완화 규모인데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했죠. 양적 완화를 대폭 늘리면서 2010년 중반부터 아주 가파르게 쫙 증가하는. 이때가 바로 아베 집권 시기죠. 아베가 집권하면서부터 그 아베노믹스 하면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 늘리고, 이때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가 바뀝니다. 그 전에 이제 바뀌면서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아베랑 짜운이 돼가지고 양적 완화를 지시하고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정책을 주장창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 가파르게 올라갔고, 작년에 코로나 때 한번 또 올라갔고, 거의 이제 이 기울기가 거의 뭐 80도에 이른 수준으로 확 꺾여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목할 일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이 뭘 매입했냐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파란색이 국채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이 총량인데 대부분 국채를 이마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국가 부채 비율이 일본이 대략 뭐 200% 넘는다 하잖아요. 230%. 사실상 이 중에 절반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0 몇 프로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가 아닌 거죠, 사실상. 장부상에만 200% 적혀 있는 거고, 상당수를 이미 중앙은행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중앙은행장이 뭐, 또 일본 뭐 총리를 찾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 이렇게 빚쟁이처럼 뭐 닥달할 일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장부상에만 적혔을 뿐이지 상환 압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국채 대부분도 일본 내 금융위원 때문에 갖고 있죠. 우정국이나 국민연금처럼. 그래서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순채권국이죠. 그만큼 일본이 다른 나라에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국가 비축만 국가 부채 비율만 보고 일본을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런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부채 비율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장부상에만 적혀 있는 거고,
이미 중앙은행이 상당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의한 어떤 위기는 뭐 과잉된 논쟁이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수혜받은 두 집단이 두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금융시장이었고 두 번째가 아까 재정부양이었는데 확실히 금융시장의 부양에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S&P 500 미국 보면 주식이 크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다우지수가 있고요. S&P 500이거든요. S&P 500은 500개 우량 기업을 모아놓은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하고 메이저 센트럴 뱅크가 주요 중앙은행들의 그 자산 규모를 겹쳐놓은 거예요. 10년을 딱 그래프를 겹쳐놓게 되면 추세가 거의 뭐 그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S&P 500의 주가 지수고 요 파란색이 페드 미국 그리고 ECB 유럽, BOJ 일본 세 나라의 달러로 환산된 그 총자산의 즉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한 그 자산 증가의 크기를 그대로 겹쳐놓은 그래프. 추세선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작년에 2020년에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죠. 파란색. 마찬가지로 S&P 500 주가도 아주 가파르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의 뭐 동조화되면서 지금 작년에 움직였음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대목을 보면 그러면 양적 완화가 이런 주식시장 폭등시키는 어떤 주범이다. 즉 양적 완화 조치를 이제 하면 안 된다. 다시 뭐 금리 올려라. 가끔 무슨 다음 게시판에 보면 금리 올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글들도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 표피적으로는 본 거고 그러면 이런 식의 금융시장의 쏠림이 단순히 작년에 혹은 그 전 10년 동안에 양적 완화를 해서만 그런 거냐.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쏠림은 예견된 일이다. 80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 금융시장 폭발적 성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4개 그래프가 있죠. 요 까만색이 뭐냐? 까만색이 총부채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TCMOD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채권이나 다 이게 채권 채무 관계 다 부채에, 그래서 신용화폐, 아무튼 라이어빌리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가 아무튼 뭐 부채 총량을 다 모아놨다 보시면 돼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뭐 해가지고 정부 부채까지 해서 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총부채 총량인 거고, 요 빨간색이 GDP 그리고 요 규모를 보시게 되면요, 딱 8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요 격차가 크지 않다가 살짝 벌어진 타다가 80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완전 바뀝니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금융화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신용통화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GDP는 그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이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 증가 추세에 비해서 금융시장의 성장 속도가 엄청 가파랐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후 10년 그리고 작년 코로나 다게 연속성이 있다고 놓고 본다 한다면 단순히 그냥 양적 완화해서 주식시장이 부양했다라는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기저에 80년부터 시작했던 이런 금융세계, 금융화의 물결이라는 게 지금 자리잡혔다는 거죠. 보시면 또 주목할 부분은 보라색. 요 보라색이 뭐냐? non-financial business, 즉 비금융기관, 즉 뭐 기업들 중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것들 하고 하우스홀드, 즉 가계부채. 이것도 마찬가지로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확 바뀌죠. 즉 비금융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 뭐 가게들까지 해가지고 다 금융에 뛰어드는 금융적 어떤 경제 현상에 다들 매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이 표를 통해서 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그러면 요거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이거는 중앙 아마 중앙정보 그로스 페더럴 자 넘어가면 예,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앞에 있는 그래프가 2010년에 잘렸잖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년 그리고 코로나 여기가 뒤에가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거를 좀 필요하는데 201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해 왔죠. 이렇게 되는.
이 추세가 계속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해서 금융시장들은 아주 그냥 큰 호황을 누리고 엄청나게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마치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과잉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이제 의했던 거죠.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전후를 나눠본다면 대략 그 전에 인플레이션 대충 평균치가 눈대중을 잡아도 한 2%를 상회한 3%대 정도였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2%가 채 안 되죠. 한 1.7%, 8%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지? 라고 이제 의문이 들면서 이미 지금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른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에 일컬어지는 뉴노멀의 3자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2010년대 내내 회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난 10년이었던 겁니다. 금융시장과 전혀 반대로 실물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사실 우리 후주머니에 들어온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실제 딱 두 그래프가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저성장 체제가 되게 고착화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작년에 미국 중앙은행이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발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물가 관리하고,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런데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런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일으키겠다. 평균 인플레이션 비율 2%인가요? 2%인가 2.5%인가 아무튼 이거를 제시하면서 평균 인플레라는 건 뭐냐면 4분기 연속 평균 냈을 때 2%를 상회하는, 즉 2%가 좀 넘었다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평균 2% 이상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건 되게 쇼킹한 일이죠.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중앙은행의 일종의 뭐 책무라고 해야 될까? 뭐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을 완전 뒤바꾸는. 그래서 인플레 파이터는 잊어라. 인플레와 싸우는 중앙은행은 이제 올드 노멀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의 위협에서부터 싸워야 되는 중앙은행을 지금 우리가 한번 맞닥뜨리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생각보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인플레가 안 일어나는 것을 걱정해야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6년쯤에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도 돈이 이렇게 실물금리를 안 가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까지 취해서 해보려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 효과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지목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거 아니죠. 시중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돈 찾아가지고 이제 장롱 속에 처박아 둘 거니까, 그쵸. 그럼 더 문제가 커지죠. 여기서 말한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의 예치금 금리, 이 예치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주게 되면 대형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일부분을 그 맡기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매기고 있으니까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딴 데 써라. 근데 그게 실물 시장으로 가기보다는 두 군데, 주로 외환시장, 즉 외화를 사는 방식에서 결국에는 통화가치 절하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01%까지 떨어지는, 즉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독일하고 일본에서요. 그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이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이너스 금리가 이게 지금 통화 정책의 뭐 한계다. 마이너스까지 금리가 떨어지다니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바로 두 군데에서 이제 일어났던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요. 그러면 이제 일본의 이 국채가 그럼 어떻게 떨어지겠는지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2012년부터 쭉 해가지고 2016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면서 실제 2년물 국채가 마이너스 때 내려왔어요. 마이너스에 거의 되는. 희한한 일이지.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까지 얘기는 주로 일본이나 미국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나라들과 달리 또 그러면 일종의 그 신흥국들, 흔히 뭐 터키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때 신흥국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좀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또 양적 완화에 따른 또 부작용, 후유증을 또 계속 겪으면서 또 10년을 또 지내왔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따른 신흥국 위기 메커니즘의 예시를 제가 잠깐 그냥 표로 그냥 정리해 본 겁니다. 그냥 숫자만 몇 개 대입해서 이렇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 그림인데 이런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1달러에 1,000원 하는 요 환전을 해가지고 1,000원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한 주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막 호황이 돼서 2배가 상승하면 2,000원이 되겠죠? 2,000원을 매각을 하면 2달러를 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 들고 와서 2달러 나가는. 이렇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 사는,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미국에도 투자하고, 어디도 투자하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금융시장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동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주식시장에 이제 동요가 일어나니까 주식가락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2,000원이었던 게 1,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1,000원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돈을 받고 나가는 거냐? 그러면 똔똔 아니냐? 어차피 1,000원 1달러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외환시장의 동요가 발생해서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매각해서 1,000원밖에 안 되니까 0.5달러밖에 못 얻는 거예요. 즉 1달러 들고 와가지고 0.5달러밖에 못 두고 나가니까 당연히 외환시장의 동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생기다 싶으면 썰물처럼 턱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면 싹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년까지 그 신흥국 자금 유출 변동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될 사항은 빨간색 부분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차이나 중국인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은 좀 예외적으로 중국은 계속 경제 규모가 좀 성장하면서 돈을 이제 많이 빠뜨리고 있으니까 요건 제외하고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시장만 놓고 따로 보면 오른쪽 그림이 나오는데 확실히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2012년에 드라기가 뭐든지 하겠다 하진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하니까 뭐 금융시장이 또 환호하면서 이제 신흥시장으로 돈도 막 들어왔다가 2013년에 양적 완화 좀 줄이겠다 하니까 또 돈 썰문처럼 또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2016년, 17년, 18년, 19년에서 해마다 신흥시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이 쏠림 현상들이 되게 극심했고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작년에 한 번 싹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된 어마어마한 돈 쏟아 부으니까 또 한 번 다시 싹 들어오고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신흥 자금 유출입 현안을 보게 돼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요거 맨 마지막에는 거의 뭐 한 기울기가 거의 뭐 90도에 가까운 수준의 이런 일을 저는 10년 동안 계속 겪어오면서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 그 경제 일반들 정책 운영자들이 제대로 뭐 경제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시장이 막 어떨 때는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어날 정도로 과잉됐다가 시장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꺼지고, 이게 반복하면서 그냥 이런 식의 양적 완화의 후유증을 어차피 돈이라는 게 전 세계 다 금융시장에 다 뭐 하나 다 엮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 끝나면 뭐 유럽 장 열리면서 또 뭐 주식시장 한번 오고, 유럽 장 끝나면 또 미국 장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계속 돌고 돌면서 이제 돈이 굴러가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신흥시장으로서의 이렇게 자금의 유출입이 쏠림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 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좀 주목해야 될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넘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막 제기됐던 겁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적극적 재정 정책에 부상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코빈 같은 사람들, 버냉키, MMT, 현대통화이든, IMF 같은 국가기관들. 그러니까 요거 되게 4개를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보면 되게 이질적인 사람들과 단체들이죠.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 버냉키 누굽니까? 그 전임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장이었죠. 주류 뭐 핵심 인물이 할 수 있는 MMT. 그러니까 MMT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경제학계에서는 무슨 거의 이단화 취급받는, 비주류 경제학에서조차도 거의 뭐 그냥 왜소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IMF 우리 알죠?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혹독한 구제금융 조건을 강요했다. 이런 되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과 단체들이 다 한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다른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주체나 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제기하는 이 맥락이 일부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파든 우파든 뭐 할 거 없이, 가릴 거 없이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 여기 이제 코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금융기관들 다 안정화되고, 중산층 이상의 자산층 사람들은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서, 참 해피했는데, 과연 서민들이 과연 그런, 물질적 혜택을 과연 누렸는가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면서, 아니다. 자, 그러므로 양적 완화를 이제, 민중들 위해서 하자.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에너지, 그린 에너지도 하고, 공공복지, 교통에도 쓰고,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돈을 다 이제 정부가 집행을 해서 이제 돈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금융시장에만 돈 쏟아붓지 말자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버닝키 헬리콥터 머니 다 마찬가지예요. 버닝키부터 먼저 하면, 버닝키가 2016년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4월 11일 날 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발표해요.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 이론적 배경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뒤에 뭐 글 다 써놨는데, 핵심만 요약하면 영구채를 발행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그걸 인수하고, 그로써 재정을 지원해서 실제 현금 지원을 비롯한 이런 재정 지원을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는 재원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중앙은행이랑 그 행정부랑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앞에 그 MMT 그 사람들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중앙은행이랑 정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버냉키도 이제 그런 입장으로. 당연히 이제 버냉키 입에서 내 이야기는 MMT랑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뭐 근데 사실 본질을 뜯어놓고 보면 헬리콥터 머니 이 내용도 상당 부분은 MMT 내용을 되게 크게 차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기보다 그냥 정세적 흐름 자체에서 이게 필요성이 제기되니까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재정을 부양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영구채를 발행을 통해서 이제 만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영구채라는 거는 채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상환 압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해서 뭐 100년짜리든 뭐 200년짜리든 거의 뭐 갚을 이유가 없는 영구적으로 된 채권 형태를 발행해서 만기를 없애버려 가지고 중간중간에 지금 채권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데 워낙 금리가 지금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큰 문제될 거 없다. 사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된 정부에 돈을 주는 형태인 거죠. 사실 이제 MMT에서 하는 내용과 뭐 사실상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 MMT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MMT 이게 현대 통화 이론이거든요.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해가지고 현대 통화 이론자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 그림을 그 역할을 그림으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돈의 흐름입니다. 이게 민간 부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고 정부가 차입을 통해서 그 조달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고 다시 그 돈이 흘러서 민간 부분으로 가고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화폐 총량 자체가 큰 변화가 없겠죠. 요 내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주류 경제학적 관점이라 한다면 이 사람들의 MMT 이론가들의 입장은 기본 개념 자체가 달라가지고 마치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전달하고 아까 번행기처럼 영구채를 발행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정부가 그걸 갖고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민간 부분에 돈이 쌓이겠죠.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좀 많아진다. 필요한 부분에 돈을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뭐가 좀 과잉될 수 있잖아요. 과잉됐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채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돈을 흡수하는 겁니다. 요게 뭔지 이게 뭔 그림이냐, 어떻게 돈이 이렇게 이동하냐 아실 수 있는데 뭘 생각하면 편하냐면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하거든요.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통화채 발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나 특히 외환보유고를 쌓아두고 있는 각국의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중통화를 흡수합니다. 외환을 쌓는 과정 속에서 풀린 그 자국의 통화를 흡수해야지 이제 통화량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니까 그냥 거기서 채권 발행해서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돈, 불필요한 남아있는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부족하다 하면 이제 아예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밑으로 된 화살표 내려가는 게 세금. 이게 아까 좀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좀 있어요. 원래 세금이라는 게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어떤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은 또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뭔가 좀 나의 어떤 돈을 일을 통해서 얻어진 그 무엇의 일부를 국가에 이렇게 내는 거, 십시일반 돈 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금은 그런 세금의 관점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을 위한 통화 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말이 세금이지 그냥 통화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든 사람들한테 뭐 세금 1%만큼 비율을 놀려서 일괄적으로 다 걷어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과연 그게 가능하냐부터 해서 그렇게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뭐 반발이 있을 거고 아무튼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그냥 개념을 도식화시켜서 쓴 그린 거니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질문 시간 있거나 하게 되면 좀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하지만 여기 국채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통화를 흡수하는 거는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것처럼 통환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볼 수 있고요. 연구체 얘기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헬리콥터 머니 개념이나 MMT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정부랑 중앙은행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통화 발권력을 통한 이 재정 지출이라는 게 갑자기 없던 게 뭐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한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죠. 나치가 그랬고 일본이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당시 대공황을 가장 빨리 탈출한 국가가 두 개 나라인데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당시젠 나치하고 일본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 위기 탈출하면서 젠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해가지고 젠 전쟁 벌였던 거죠. 역사적 아이러니 할 수 있는데 그때 했던 게 바로 헬리콥터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이게 자산 대체표에서 자산 규모를 지금 GDP로 환산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절대 익수야 당연히 이제 지금이 크고 과거가 작겠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이제 의미가 없고요. GDP 대비로 환산했을 때 그 자산 규모가 얼마큼인가. 중앙은행이 통화량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폐를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이게 보시면 1910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1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그 큰 흐름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가 돈 풀어가지고 그 위기 탈출했어요. GDP 대비 30%가 넘는 돈을 찍어가지고 물론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쟁 물자 만들어서 주변국 침략하는데 썼다는 거. 그리고 미국, US, 미국도 30년대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 정권 집권하면서 그쵸? 재정 정책을 썼고 당연히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 1940년대 그 전쟁도 있었잖아요. 2차 대전. 그다음에 BOE,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전후 50년대 이후부터 소위 말한 자본주의 안정화 시기에 들어들면서 이렇게 늘어났던 자산 규모는 점점 줄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만큼 뭐 그냥 안정적인 관리 수준으로 가게 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특히 이번에 금융위기와 함께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주 가파르게 증가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일본은 2000년대부터 그렇게 아까 그림 보였던 것처럼 양적 완화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일종의 자본주의 뭐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는 60년대 뭐 이런 식의 혹은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는 중앙은행의 어떤 비중이라는 게 어찌 보면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게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그만큼 일종의 뭐 전면에 중앙은행이 어떤 나서서 뭐 하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고 그 전에 1910년, 30년 그 위기 국면, 대공황 시절 그리고 지금 지금 2020년, 2010년대 지금까지 비교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지금에서의 중앙은행의 어떤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과거 2차 대전 전후 전전 시대에 있었던 시절과 되게 유사하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저는 자산 규모의 이 양을 갖고도 한번 비교해서 데이터로 엿볼 수 있지 않은가. 물론 구체적인 어떤 제도와 내용들은 많이 바뀌어 있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그런 시컬컬한 어떤 얘기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굵직굵직하게 이 자산 규모, DGP 대비 자산 규모의 총량을 갖고 한번 엿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함께 하면서 올해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할게요. 미국 중앙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유행시킨 말 두 마디가 있습니다. Think big이라고 하는 크게 생각해봐라. 이게 뭐냐? 중앙은행이 실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돈 아끼지 말고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써가지고 경기부양하고 재난지원금 뭐 현금 탈포하는데도 우리가 아낌없이 쓰겠다. 싱크비 크게 생각하라. 여기서
무슨 통화 가치 이런 거밖에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라고 싱크빅이라는 유행어를 하나 남겼고 또 하나는 하트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하트 브레이크 마음이 찢어진다. 즉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특히 유색 인종들 저소득층 계층의 삶의 위기가 심해지면서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걸 기자회견 때마다 막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하트 브레이킹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우리 엿볼 수 있는 대목.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여기 1900년대, 1990년대나 80년대나 이때는 중앙은행이 뭔 말을 하는지 그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서 참 이건가 저 말인가 막 그린스폰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버냉키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 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날 따라와라. 내가 앞에 깃발 들고 나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식의 두 유행어, 미국 중앙은행장이 얘기한 그 유행어도 일종의 이제 중앙은행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매한 선비라고 생각했던 이게 열심히 경제학 이론 공부해가지고 이제 뭔가 되게 가치 중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비 같은 얘기를 하는 이런 중앙은행 시대가 아닌 겁니다. 중앙은행장이 마이크 붙잡고 대중들 앞에서 선동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오늘 세미나 제목에다가 중앙은행의 변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던 이유도 과거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인플레와 싸우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중앙은행 그리고 마이크를 붙잡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국면이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앙은행 정책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여전히 자기들은 선비 같은 우리는 그런 거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경제적 이론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가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토론해도 대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뒤에는 제가 저국적 재정정책의 부상의 그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 일본 사례를 그냥 넣는 건데요. 나중에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돈이 풀려나가는지 기본적인 화폐제도 메커니즘이라는 설명인데 이건 그냥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일단 저의 그 발제는 되도록이면 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좀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주로 그래프를 많이 동원해서 변화되는 추세를 갖다가 이런 그래프 갖고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걸 좀 한글로 좀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좀 급하게 편집하느라 중간중간에 영어로 막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도대체 이 그래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잘은 설명 못 해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그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되게 지금의 국면이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 흔히 말하는 작은 정부 또는 탈규제 이런 식의 경제적 화두가 지금의 정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뉴노멀의 3절 형상이 이끌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그 위기 극복의 대응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 재정 정책이 결국에는 돈을
풀 수 있는 선진국들, 기초통합만 하는 정책들 아닙니까? 라고 는 반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 그게 마치 신이 점지해서 이러이러한 나라들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나라들은 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뭐, 신이 무슨 뭐 점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건 현실이지만, 처음부터 그거 갖다가 이런 나라들만 하는 거고, 이런 나라들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국면인 거고, 우리는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어떤 세상으로 지금 뭔가 좀 급속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코빈, 버냉키, MMT, IMF, 서로 다른 이념적 기반이 다른 이구동성으로 이런 식의 비슷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뭔가 시대적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맥락이 없는 채 과연 이렇게 서로 다른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전 그래서 좀 지금의 재정 정책의 구상을 단순히 무슨 뭐 케인즈주의의 회귀 이렇게 좁게 볼 문제가 아니라 좀 뭔가 다른 관점으로 좀 넓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주요 질서가 좀 변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느냐? 이념적 혼종,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위기 극복에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냉키도 에이멘트 갖다 쓰잖아요. 물론 그렇게 갖다 쓴다고 얘기 안 하지만 입딱 싹 짚고 그냥 비슷하게 아무튼 뭐 이거부터 비슷비슷합니다. 갖다 쓰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의 이 재정정책의 부상이라는 게 재정정책 네 글자로만 표현되지 않는 뭔가 위기관리 국면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미국에서 이번에 인프라 투자 2조 달러 또 발표했잖아요. 또 발표하는 거 보고 얘는 정말 마음 먹었구나. 돈 쏟아 부어가지고 어쨌든 미국 경제를 익혀보고 또 아무튼 뭐 진짜 큰 칼 휘두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되고 될지는 지켜볼 일이죠. 항상 역사라고 하는 게 수치의 의지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다 동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돈들이 꼭 미국 내에서만 돈이 돌 리는 없을 것이고 또 일부는 또 다른 나라로 다 흘러가기로 할 건데 어쨌든 전 세계가 어쨌든 되게 좀 그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앙은행이라고는 거대한 국가기관이 있다는 거고 중앙은행의 변신을 우리는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송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발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채팅창에 보니까 그 플래닛 그님이 덴마크는 일반 예금 적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아마 아까 발제 중에 그 대형 금융기관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아니면 예치를 할 때 그때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다 그 말을 하니까 아마 일반 예금이나 적금에도 마이너스 금리 적용한 나라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덴마크 그렇게 했어요. 예, 1시간 동안 발제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논쟁해야 될 내용도 있을 거고 아마 궁금해하는 내용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들으셨는데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 8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에 궁금한 거나 의견 있으시면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예, 시간 8시 15분 돼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계신 거죠? 모니터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와, 사람 이름만 나오고 얼굴도 안 나와요. 나와서 다 비디오를 다 꺼놓은 상태시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음소거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알 수 없습니다. 참가자 12이라고 하면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쉬는 시간 동안에 생각을 좀 정리하셨거나 그랬을 텐데 질문은 아직 안 나왔네요. 예, 개인 텔로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기재부를 비롯 우리 정부와 국회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해가 쉬울 예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글쎄요. 우리나라 참 깝깝하죠. 작년에 뭐 토론회 자리에서 나오긴 한데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보통 한 10% 이상씩 GDP 대비 10% 이상씩 쏟아부었는데 뭐 직접 돈 쏟아붓는 것뿐만 아니라 여차저차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한 5%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절반. 그러니까는 사실상 시대의 조류에 뒤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IMF 같은 IMF 같은 기관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우리나라나 독일 같이 국가 부채가 좀 낮은 나라들을 지목하면서 재정 투여할 여력이 있는 나라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여전히 기재부나 이런 데 입장들을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면 알잖아요. 돈 별로 안 쓰려고 하고 선별이니 보편이 뭐 쓸데없는 논쟁하면서 시간 끌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위로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 국민들한테 위로금 성격의 뭘 나눠주겠다. 지금 위로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항상 입에 풀칠할 돈이 없어 사람들이 막 빚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항상 이게 위로금이 지금 줄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뭐가 좀 상황 파악을 여전히 이 집권당이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뭐 폭망하기 AH 사태 있긴 하지만 이미 대중들이 누적이 되온 도대체 180장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아 뭐 이런 심리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사실 한국판 K 뉴딜이 뭐냐 하면서 뭐 했는데 뭐 그냥 예전에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 했던 거 비슷하게 녹색 경제 성장이니 뭐 창조 경제니 했던 거에다가 다 간판만 다 물갈이 해가지고 여기다 IT 좀 얹고 또 그린 뉴딜 뭐 하나 더 얹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의 뭐 한국판 미래 먹거리 산업 뭐 쭉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규모나 액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GDP 대비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전히도 재정 관료들이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맨날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1인당 국가 부채를 얼마큼 지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에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고 전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들어가는 게 별로 크게 저는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제 긴급 지원으로 작년에 했던 거고요. 일시적인 거였으니까 이게 뭐가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제기되는 거는 그나마 그냥 정부에서 하는 말만 빌어 쓰면 한국판 K 뉴딜 이거죠. 이걸로 근데 액수나 아니면 그 대상도 그냥 기존에 하던 걸 그냥 이렇게 좀 재탕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요번에 인프라 투자 2조 달러, 2천조 규모 하는 거랑은 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전혀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좀 요원하다. 일단 사람들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별로 그게 좀 그런 게 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비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 뭐 질문 겸 의견 이렇게 하자면은,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취해지고 이제 발제자께서는 뭐 인플레도 걱정 안 되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실제 보면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양적 완화로 그 시중에 이제 풀려난 돈이 대부분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값이 계속 뛰고 있고, 우리나라만 집값 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뛰는 거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과연 부작용이 아니냐,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은 자산시장 안에서 이제 돈이 풀려서 이제 별 부작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자산시장이 아니라 실무시장으로 이 돈이 나왔을 때 과연 부작용이 없을 거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회복 국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그 중대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예, 요거를 화면 공유를 함께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요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게 지난 10년의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이제 저국도 재정정책을 부양하면 실제 그런 돈들이 이제 실물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서 물가를 자극시켜서 정말 말 그대로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의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2%대, 지금 2%가 안 되거든요. 대략 1점대 중반 보는데 2%를 넘기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인데, 중앙은행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이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를 목표로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인플레가 일어나면요, 그럼 중앙은행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들이 의도했던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정책 목표는 실현되고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인플레를 관리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썰을 풀겠죠. 일단 인플레가 이러면 마치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인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서로 뒤섞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니긴 하죠. 일단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내 소득은 많아지고 물가도 내려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도 많아지는 거니까. 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 후주머니에 돈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풍족하게 많이 물건을 사냐 못 사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런 식의 자기의 그 역할을 그 변모한 거예요. 인플레와 싸우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를 일으키고자 지금 노력하는 중앙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아까 인플레이션 논쟁이 지난 한 달 전쯤인가 2월 달 한 중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논지가 정말 인플레가 우려가 되니까 하면 안 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언 성격에 가까운 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이런 식의 논쟁을 보고 마치 또 한 번의 커다란 통화 위기가 올 것이냐 좀 과잉 해석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침소봉대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양적 완화가 아까 말씀대로 금융시장을 계속 부양시켜서 부작용이 있었던 건 맞죠. 신흥국 자금 유출이 심화도 되게 심했고, 썰문처럼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근데 문제는 그런 양적 완화 조치의 그런 일종의 빛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런 명암,
한 측면 우리는 볼 수 있는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지원하는 효과를 계속 발휘했었잖아요. 국채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하는 현상 속에서 된 그나마 이제 정부가 거의 뭐 그 큰 이자 부담 없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지금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국가 부채 걱정하지 말자. 지금 금리가 되게 낮은 상황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나중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게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뭐 상승하거나 하는 것이 실물 부분에서 전혀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금융시장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 뭐 갑자기 금리가 치솟는다든가 통화 가치의 신뢰가 커다란 위기가 와가지고 뭔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무슨 짐수레에 돈을 싣고 가는 그런 모습처럼 짐바브웨 이런 그 가끔 이제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그런 사진들의 그림처럼 통화 가치가 아예 그냥 하락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심각한 위기겠지만 과연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지금 우려를 제기하는 인플레이션은 좀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말은 인플레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지만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는 통화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이 이제 상실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된 거죠. 뭐 부정부패 아무튼 뭐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화폐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 믿지 않으면 그냥 한국은행 돈이 그냥 쓰리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심각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걸 전제한 건데 지금 국면이 그런 국면도 아니잖아요. 마치 뭐 국가가 전혀 자기 어떤 역할을 못할 정도의 그런 위기 국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념 속에 갖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들이 지금의 인플레이션 논쟁에 좀 투영되면서 잘못 우리가 좀 과도하게 좀 바라보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려고 하겠죠. 더 이상 풀린 돈도 걷어들이려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큰 위기가 올 것을 이렇게 뭔가 지레짐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앙은행이 왜 저렇게 과거의 인플레와 싸우는 중앙은행이 아닌 인플레를 일으키고자 하는 중앙은행으로 지금 자기 역할을 지금 변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일종의 저성장 국민이 고착화된 현상, 그걸 좀 같이 좀 보면서 좀 인플레 논쟁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빠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차찬 속 태풍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그냥 어렴풋하게 해봅니다. 이건 뭐 미래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추측해 본다는 거죠. 예.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자면은 그 실은 그래서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주식이 올라서 이제 올라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사실 원래부터 주식을 안 했던 사람들 아무 이런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근데 제 집값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뚜렷하게 갈리잖아요. 뚜렷하게 갈리는데 손해를 보는 계층하고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얘기하셨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가가 2, 3%만 올라더라도 그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계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올라서 부담되는 계층이랑 인플레이션 2, 3%가 올라도 부담이 되는 계층은 거의 동일하다. 근데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는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현상들이 과연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제 실은 이런 새로운 추세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는 게 그러니까 시대의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부의 정책이란 게 예전이든 지금이든 새로운 시대라고 변하든 하는 그 재정 정책이 쓰는 대상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에서 가장 저소득층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중산층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사실 정부의 정책이란 게 중산층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의 어떤 계급적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 드려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돈을 얼마큼 쓸지, 그보다 그 돈을 어디다 쓸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중들 위해서 쓰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념적 어떤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취하는 게 공통적 지발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어가면 또 상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 안타까운 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국면을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의 이런 그 국면을 위기관리 대응을 주도하는 사람들, 뭐 버냉키, IMF 이런 봤을 때는 이제 주류 진영이죠. 주류 진영이 그렇게 이제 위기관리 대응책에서 이제 이걸 자기 변모를 하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결국에는 그 돈을 좀 쓰긴 쓴다 하더라도 과연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제가 타당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정치 역량을 키워가지고 그게 우리의 호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민중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거는 투쟁의 영역이고 싸워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K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안전 유지를 안 하냐? K 유지를 한다고 뭐 현대차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IT 산업 등등 해가지고 큰 혜택을 받잖아요. 수소 전기차니 뭐니 해가지고 뭐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 산업재해를 이렇게 해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안전 뭐 안전하든 뭐든 이런 안전 도구를 비치하고 산업 그 현장에서 그 노동 감독관들이 항시 대기하면서 뭔가 좀 안전한 그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이런 데 돈 좀 쓰자. 안전 뉴딜을 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세월호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전 그런 거 이제 적극적 얘기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이런 재정 정책의 투자를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 이건 철저하게 싸워야 될 영역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아쉬운 점은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마치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냐 약간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또는 케인즈주의 정책에 대한 약간의 그런 뭐랄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얘네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얘네들과 똑같이 얘기하면 뭔가 좀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면 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이들과 다른 얘기를 잠깐 이런 데 너무 좀 집착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말 치고 나가면서 해야 될 얘기를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작년에 안타까운 게 그 국면, 재난지원금 그 국면, 그 펼쳐지는 국면에서 정치적 과실을 다 이재명이 따먹었잖아요. 이게 너무 원통한 일 아닙니까? 왜 이재명한테 이걸 다 뺏기냐는 거죠. 이런 이니셔티브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아주 싸워야 될 영역인 거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누구한테 돈을 써야 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거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비판들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얘기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어쨌든 주식이나 그나마 이런 건 그냥 주식 올라도 난 뭐 주식 관계 없어라 그냥 하면 되는데 사람의 이렇게 주거 안정은 되게 필수적인 거잖아요. 필수 재화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융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 지금 힘에서 굴러가는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예, 주택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내가 보기엔 아까 강동진 선생님께서 비판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좀 주의 깊게 좀 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쨌든 이게 주거 안정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중이나 양적완에도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요거 저소득층, 그 월세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월세 지원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하자라고 이제 뭐 코빈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럼 누구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가야 되고 누굴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거 약자들에 대한 얘기는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맨날 뭐 그 내 집 마련 이런 거에만 휘리 꽂혀서 소위 말하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어떤 뭔가 논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집을 소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임대 수준의 국가 임대 수준에서의 어떤 주거를 누린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플레니 디플레니 논쟁과 좀 별개로 이 주거 기본적인 삶의 기본이랄 수 있는 주거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이건 따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들 낯을 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나서는 거를 꺼려서 그런 건지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예, 또 다른 뭐 의견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평상시 다들 말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침묵 계시고 계시는지. 음.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채팅창에라도 반응을 네 아니요 뭐 이런 반응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우리가 저걸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화면을 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줌을 다뤄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 익숙치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얼굴 보고 막 얘기하면 좀 더 얘기할 거리가 많이 더 그럴 텐데, 일단 그 제가 올린 또 발제문들이 또 이렇게 막 표나 그림이 많아가지고 좀 이해하는데 그냥 봐서는 또 좀 뭐 중간에 영어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좀 번역해서 한글로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플래닛 그 지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한마디 하셨네요. 바이든 행정부 2조 달러 인프라 투자도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21%에서 28%까지 올린다고 하는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잠시 한 10초간의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좋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 기본소득 하나요? 다음 주에 기본소득하고 기본소득이냐 공공서비스냐라는 주제로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아마 기본소득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 재정 정책을 이렇게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그래서 좀 기본소득 논쟁도 제 의견을 좀 피력을 좀 하자면 좀 너무 좀 그 협소한 논쟁으로 좀 갇힌 게 아닌가. 무슨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뭐 이런 식의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뭐 무슨 쟁점이어야 될까요? 예. 그런 쟁점으로 좀 가면서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의 돈을 사람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MMT 입장에서 통화를 무한히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화를 무한히 찍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무한히 찍지 않죠. 왜냐하면 무한히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찍는 건데 도대체 얼만큼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제 DGP 대비
90%인가 뭐 80%인가 아무튼 무슨 국가 부채 뭐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준들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GDP 대비 200%가 넘는 일본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반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 부채를 들고 있으면서 이제 실질적인 장부상에 있는 부채 비율은 더 준 거고 그것도 다 국내에서 다 소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저국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발행하고 이제 재정 규모를 늘릴 때 어느 얼마큼의 양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를 굳혀 넣어야 될지 더 많은 질문들이 열려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통화를 무한히 찍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순위에서만 이제 얘기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도 마찬가지. 기본소득 하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래서 뭐 부자들한테 뭐 세금을 걷어 모아자 막 이렇게 뭐 말이 많은데 사실 세금으로 그 하게 되면 이제 법률로 그걸 정해야 되고 법률을 그걸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당연히 옥신각신하게 되죠. 저는 이제 올랑드 정부 사례를 한번 들고 싶은데 올랑드 정부가 폭망했잖아요. 지금 마크롱 정부 전에 올랑드 사회당 정부 있을 때 처음에 올랑드 정부 했을 때만 해도 보유세인가? 아무튼 부자들에 대한 무슨 세금을 되게 높였어요. 높여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일부 부자들은 뭐든 뭐 국적을 옮기겠다, 뭐든 해외 도피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얘기가 헌법재판소로 가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게 무슨 아무튼 무슨 뭐 아무튼 부결이 되나 뭐 해가지고 그뭐 세금 걷고 뭐 하려고 했던 그 홀랑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일종의 뭔가 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논쟁의 그냥 그 소용돌이에서 제대로 된 그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냥 그렇게 이제 울랑도 정부가 이제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 뭐 세금 이걸로 뭐 이렇게 재정 충당하고 하는 이 논리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벗어나자. 거기 이제 그 그림에서 보듯이요. 제가 저기 공룡 그림에서 세금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하는 요 논리는 주류 경제 관점이거든요. 계속 세금으로 된 민간 부분에서 걷어서 정부 지원 쓰고 하는 건데 이 MMT 사람들은 세금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잖아요. 세금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전혀 다릅니다. 말은 다 세금이라 쓰지만 얘는 통화량 조절을 위한 세금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세금 갖고 이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해 충돌이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자기 세금 내는 걸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애들 밥을 시키는데 다른 그 비우시면서 시킨다고 시켜도 네, 이거 딱 윤수님 소거해 주세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 뭐 재원 마련해서 뭐 세금을 얽게 건 이렇게 논쟁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또 산으로 갈 것 같고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냥 필요한 돈을 공급한다. 딱 그 정도 관점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되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꼭 매월 얼마씩 어떻게 보편적으로 줘야 되고 막 이런 시콜콜한 어떤 규정에 막 갇혀가지고 막 이런 논쟁을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다음 네, 주에 이제 기본소득 얘기하겠지만 잠깐 저의 그냥 본수도 소회를 얘기 그냥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러면 기본소득 한 달에 100만 원씩 모든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면 1년에 한 600조 원이 들거든요. 그럼 600조 원을 그냥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냥 돈을 찍어서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면 하는 건데 그만큼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본소득 네.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 네. 세금 뭐 토지세니 뭐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하지만은 굳이 세금 안 하더라도 기본소득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네.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제가 보기엔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뭐 매월 뭐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 하면서 갖다 붙이는. 예, 그렇게 좀 근거 있게 뭐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 100만 원이 있는지 뭐 이런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니까 또 세금통에 걷겠다. 이게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또 산으로 가는 논쟁으로 가는 딱 십상이 듭니다.
굳이 매월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어, 만약에 돈이 필요한 양의 기준을 어떤 지수화 시켜서 정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년에 세율을 이렇게 법률로 정하듯이 정해가지고 이제 뭐 세금 걷잖아요. 그래서 뭐 소득세율은 몇 퍼센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전체 1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작년에 경제 상황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대치에 이제 미달되는 상황이니까 통화량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략 한 사람당 얼만큼의 비율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시키면 굳이 꼭 한 달에 100만 원씩 정액으로 할 필요 없고, 어떨 때는 뭐 30만 원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5만 원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돈이 필요하면 100만 원 줄 수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꼭 정액으로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곱하기 얼마 하니까 600조가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의가 되면 저는 이거야말로 산으로 가는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해서 돈을 여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이걸 짜맞추기 위해서 600조를 막 쏟아붓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 거고, 만약에 600조만큼 돈이 필요하다 한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산술적으로 맞춰놓고 그냥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노들이 산으로 가는 논쟁으로 가기 십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치 세율 몇 퍼센트에서 딱 이렇게 세금 걷듯이 마치 몇 퍼센트 비율로 일정 법률 하에서 한 달에 얼마씩 자동적으로 지급되게끔 뭐 이렇게 제도화시키면 뭐 그냥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예. 필요성과 수준, 여러 가지 내용적인 토론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숫자 맞추기 방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예.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제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써야 되는가라는 것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기본소득인가 공공서비스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담 없이 그냥 세미나 때 발표하듯이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감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명관, 네. 그 기록에 그 저장을 눌러줘야 돼. 네. 기록 중지죠. 중지죠. 중지. 기록 중지. 중지하면 예. 저장 옵션이